그때였다. 지영이 상혁에게 다가와 거세게 뺨을 쳤다. 여자에게 눈이 멀어 부모도 몰라보는 상혁에 대한 지영의 울분이었던 것이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던 유진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입을 가리고 막아보려 하지만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생긴 거라 생각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기억나는 것은 자신의 짐을 챙겨 밖으로 나오는 상혁의 등 뒤에서 들리는 지영의 앙칼진 목소리뿐이었다. 죽어도 유진을 한 식구로 받아줄 수 없다는 소리. 유진은 상혁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혁의 팔을 뿌리쳤다. 이대로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상혁을 설득했지만 상혁은 유진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상혁은 오히려 차 안으로 유진을 밀어놓고는 거칠게 차를 몰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었다. 민영은 아주 오래도록 창가에 서서 야간 스키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이 상혁에게 이끌려간 이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한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했다. 혼란과 고통으로 뒤엉켜 더는 재구실을 할 수 없는 빈 머리가 되어버린 듯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김 차장이 캔맥주를 사들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유진이 아닐 거라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본 것이었지만 정말로 유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민영의 가슴은 허전함으로 시려왔다. 김 차장은 창가에 서 있는 민영에게 다가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혼자 마시려니 처량해서 함께 마시자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민영 또한 자신만큼 처량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며 민영은 김 차장의 말대로 처량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은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김 차장이 술을 마실 때 건배는 해줄 수 있었다. 김 차장은 혼자 술 마시는 게 싫어서 민영을 찾아왔다. 그런데 민영이 옆에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자 김 차장은 술과 물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 차장은 언젠가 자신이 보았던 영화 속의 대사를 기억해냈다. 술은 사람의 몸을 뜨겁게 만들고 물은 사람의 몸을 차갑게 만든다는 내용의 대사였다. 네가 몸을 차갑게 할 일 있니? 김 차장의 말은 몸을 차갑게 할 것이 아니라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소리였다. 하지만 민영의 마음은 김 차장이 추측하는 것과는 달랐다. 민영은 정말로 몸을 차갑게 굳힐 일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김 차장은 민영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영답지 않게 요즘 들어 자주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이 유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서서 아는 체를 할 수는 없었다. 김 차장은 답답한 민영의 마음을 대신해서 열심히 술을 마셨다. 민영의 목까지 마시다 보니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래도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사왔던 술을 거의 다 마셔갈 즈음 김 차장은 술 기운 때문인지 민영을 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적어도 술 기운이 아니었으면 꺼내놓지 않았을 말이다. 유진이라는 말만 빼고 물었다. 뭐가 문제냐고. 정작 묻고 싶었던 말은 유진과 뭐가 문제냐고 묻고 싶었다. 그리고 다 들어줄 테니까 가슴속에 담고 있는 말들을 후련하게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민영은 반쯤 감긴 눈으로 김 차장을 바라보았다. 사왔던 술을 다 마셨는지 김 차장이 소파에 다리를 길게 뻗고 누웠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는 않았다. 내가 볼 땐 너 문제 아주 많아. 말을 안 해. 중요한 건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말해. 내가 김 차장의 말이 끊어졌다. 민영은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에게 말을 하고 싶었다. 정말이지 다 말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에게도 그 여자가 필요한데, 너무나 절실한데, 그 여자가 힘들어할까봐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리고 상혁이한테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 손잡고 있는 거 정말 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 말하고 싶었다. 마음의 조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민영의 가슴에서 나와 허공을 헤매고 있을 때 김 차장의 코 고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다. 언제쯤이 되어야 모든 것이 김 차장의 편안한 잠자리처럼 편안해질 수 있을까? 민영은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걸음이 멈춘 곳은 제설차가 눈을 만들고 뿌리고 있는 곳이었다. 유진이 울고 싶어 할 때 데려왔던 곳이다. 유진은 소리내어 울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만 믿고 펑펑 소리내어 울었었다. 하지만 민영은 다 듣고 있었다. 그녀가 소리내어 가슴으로 토해내는 아픔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픔의 흐느낌이 민영에게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게 했는지 모른다. 자신으로 인해서는 우는 일이 없게 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제설차 앞에 서 있는 민영의 가슴엔 다른 마음이 다가와 있었다. 지금껏 자신이 가졌던 마음의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그녀가 울까봐, 아플까봐 그저 지켜보는 일만 하고 있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민영은 다시 숙소로 걸음을 옮겼다. 유진을 데리고 집을 나온 상혁의 차가 멈춘 곳은 물이 보이는 저수지 앞이었다. 차에서 내려 물을 바라보고 서 있는 상혁을 유진은 여전히 설득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용서를 빌자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상혁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지영에게 화를 낸 것은 단순히 어머니에게만 화를 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작 화를 내고 싶었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유진에게 화가 나 있었던 것이다. 이민영이라는 사람, 대체 유진에게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도 유진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진과 그 사람을 오해한 것인지도 모두 궁금했다. 상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진에게 물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말 좋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진은 대답이 없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유진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상혁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뒤엉켜들었다. 분노와 질투가 상혁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처 입은 상혁이 거칠게 차에 올라탔다.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상혁을 바라보고 있던 유진이 천천히 차에 오르자 상혁은 차갑게 말했다. 나 오늘 너 안 보낼 거야. 상혁이 차를 거칠게 몰고 와 세운 곳은 호텔 앞에서였다. 안타깝고 괴로운 듯 상혁을 바라보던 유진이 애절하게 입을 열었다. 상혁아,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말을 하고 상혁을 바라보는 유진이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상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진의 입과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민영 씨하고는 산장에서 단둘이 있었으면서 나랑은 왜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을 체념한 유진이 상혁을 따라 차에서 내렸다.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상혁은 유진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방해를 받는 게 싫다는 표정이었다. 유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키를 받아 호텔방으로 들어선 유진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는 상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진은 그를 설득하려다 체념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유진이 이상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다. 자신에게 멈춰있는 상혁의 눈빛이 편하지가 않았다. 옆에 두었던 가방을 든 유진이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섰다. 문에 기대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던 유진의 눈가에 이슬이 번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됐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안타까움만 더해갈 뿐. 유진이 화장실에서 나온 것은 상혁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상혁에게 다가갔다. 침대 옆에 창가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민영 씨가 왜 유진이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하는 거죠? 상혁의 입에서 이민영이란 말이 나오자 유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혁아. 유진이 상혁을 부르자 당황한 상혁이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유진이 지금 저랑 같이 있습니다. 오늘 못 들어갑니다. 상혁이 이성을 잃은 듯 했다. 유진은 상혁에게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전화기가 유진에게 왔을 때는 이미 전화가 끊어진 상태였다. 왜? 이민영 씨한테 나랑 있는 거 들키니까 싫으니?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격해 있는 상혁과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유진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상혁은 강제로 유진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너무 놀란 유진이 상혁을 밀쳐내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상혁의 힘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유진은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다. 상혁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절규하듯 호소했다. 유진이 상혁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이 유진의 몸은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상혁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유진의 옷을 벗기려는 상혁의 몸부림은 차라리 저주스러웠다. 어떻게 상혁이 그럴 수 있는지. 유진의 분노가 상혁을 밀쳐냈다.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울면서 호텔방을 뛰쳐나온 유진은 정신없이 밖을 향해 뛰었다. 자신을 부르는 상혁의 소리가 들렸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유진은 서둘러 택시에 몸을 실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자신을 부르는 상혁의 소리를 뒤로하고 유진을 태운 택시는 호텔을 벗어나고 있었다.
울음을 삼키려 애를 쓰고 있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모든 것이 까마득했다.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신이 그런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이 아파 울음을 참을 수 없는 것만은 확실했다. 유진은 택시를 세웠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아주 낯선 곳이었다. 민영은 눈을 만들고 있는 제설차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사실 유진처럼 그곳에 서서 펑펑 울고 싶어 갔었다. 하지만 민영은 울 수가 없었다. 자신이 유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소리내어 울고 있으면 어디선가 유진이 가슴 아프게 자신을 지켜볼 것만 같아서 그럴 수 없었다. 숙소로 돌아온 민영은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았다가 그냥 끊어졌다. 민영은 유진이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전화기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을 텐데도 전화를 하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민영은 초조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았지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영이 먼저 말을 했다. 유진 씨, 나예요. 아직 서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유진이 아닌 상혁이었다. 당황한 민영이 유진을 찾자 상혁은 다짜고짜 유진이 자신과 함께 있기에 오늘 못 들어간다는 말을 던졌다. 그리고 유진의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전화가 끊겼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다. 후련해지도록 울고 싶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김 차장을 뒤로하고 민영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걸음이 멈춘 곳은 제설차 앞이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지만 내리는 눈 속에 가슴 속 응어리진 것을 쓸어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았다. 한참을 서 있어도 가슴의 응어리는 좀처럼 쓸려 내려지지 않았다. 유진 씨, 유진 씨. 소리 없는 민영의 안타까움만 눈 속에 뿌려졌다. 민영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만 할 것 같았다. 상혁과 함께 있는 곳이라도 달려가야 할 것 같았다. 달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유진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유진이 전화를 받았다. 유진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유진의 목소리에 물기가 가득했다. 민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영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지금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민영 씨. 더듬거리며 말하는 유진의 목소리에 두려움까지 배어 있었다. 꼼짝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찾아갈게요, 유진 씨. 전화를 끊은 민영은 정신없이 달려가 차에 몸을 실었다. 가슴이 떨렸다. 어떤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며 달려가는 민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중에서도 민영의 머리에 오래도록 기억으로 머무는 것은 유진에 대한 사랑스러운 모습들이었다. 자신마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여리디 어린 유진이 더 걱정할 것 같아 민영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유진보다는 덜 걱정스런 모습으로 유진을 대해야 할 것만 같았다. 민영은 속력을 내서 달렸다. 어느새 서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주위를 한동안 두리번거리던 민영은 한 곳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주위를 찾아 헤맸다. 유진이 눈에 들어왔다. 가로등 불빛만 아득한 낯선 곳에서 유진이 어깨를 움츠린 채 혼자 앉아 떨고 있었다. 자신이 다가서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영은 한동안 그렇게 유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뭔가 이상한 이끌림에 고개를 든 유진이 민영을 바라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영은 달려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다.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고만 있는 유진을 가슴 저리게 바라보던 민영이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민영은 유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유진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민영의 어깨 위에서 서럽게 들려왔다. 찢어질 듯한 민영의 아픔이 유진에게 전해졌는지 유진은 민영의 허리에 손을 감았다. 유진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민영의 어깨가 이제서야 편안해졌다. 인천국제공항. 돌아가던 표지판이 뉴욕에서 멈춰섰다. 우르르 몰려나온 사람들이 사라지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강미희가 수속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춘상이 잘 있죠? 네, 겨울연가 1권 이야기를 모두 낭독해드렸습니다. 준상, 유진, 상혁의 이야기. 이 권에서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 찾아오는 1일 오디오북 겨울연가. 여러분의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